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송정이라 불리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이름처럼 오래된 소나무들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빽빽하게 늘어서서 바람이 불 때마다 깊은 솔향기를 흩뿌리는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질 좋은 종이를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종이만큼이나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곱고 겨리고 왔지요. 하지만 몇 해에 걸친 긴 전쟁은 이 고요한 산골 마을에도 깊은 상처와 기다림의 그늘을 남겼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에 접어들어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산비탈의 단풍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붉게 물들었다가도 밤새 내린 서리에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을의 논밭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이제 곧 닥칠 긴 겨울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들려왔지만 떠나간 이들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니어서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서늘한 늦가을 바람을 가르고 한 사내가 마을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환이었습니다. 몇 해 전 마을 장정들과 함께 전쟁터로 떠났던 씩씩한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예전의 그 씩씩함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곁에 그을리고 먼지에 절어 검게 변한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군복은 여기저기 해지고 닳아서 원래의 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어깨를 움츠린 채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피곤하고 지친 눈빛 속에서 단 하나 타오르는 불씨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환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는 작은 나무빗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터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직접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고향 생각에 가슴이 저릴 때마다 그는 작은 칼로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아내, 연희의 검고 긴 머리카락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는 이 빗으로 어서 빨리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지난 사흘 밤낮을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짐승처럼 산을 헤매다 겨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다리의 상처가 그를 괴롭혔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내 연희.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을 입구에 오래된 소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무 기둥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냇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들의 웃음소리도 밭에서 일하며 부르던 구성진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너무 오래 떠나 있었던 탓일까요? 마을길로 접어들자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 몇몇이 그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그의 행색에 놀라 하던 놀이를 멈추고는 겁먹은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민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저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려 목마를 태워주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자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아내 연희와 혼례를 올린 후 함께 심었던 어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연희에게 말했었죠. 이 나무에서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릴 때쯤이면 나도 꼭 돌아올 것이오. 이제 그 감나무는 제법 자라 가지마다 붉은 홍시가 몇 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를 보며 민화는 연희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씨를 뿌리고 저녁이면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달을 보던 날들. 소박했지만 더없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여전히 그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을지라도 연희만은 자신의 생환을 믿고 기다려 주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보이는 모퉁이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살인문은 닫혀 있었지만 굳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깨끗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시래기를 엮어 매달아 놓았습니다. 여름 내 무성했을 호박이며 오이 넝쿨은 이제 모두 시들어 버렸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정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지런히 집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희가, 그의 아내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 헛기침을 하려 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대돌 위에 놓인 하얀 고무신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연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환 자신이 신던 것보다 훨씬 크고 투박한 남자의 집신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화는 숨을 죽이고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머리는 가지런히 비서 쪽을 찌고 있었고 하얀 얼굴은 달빛처럼 은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두 뺨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연희는 손에 무청이 담긴 작은 소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널어놓은 멍석 위로 걸어가 무청을 하나씩 정성껏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 익숙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화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연희야. 그는 거의 속삭이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치고 갈라져서 바람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부르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를 부르고 자신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연희가 아니라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방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민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상철이었습니다. 민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그리고 민환과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전쟁 중에 다리를 다쳐 먼저 고향으로 돌려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상철은 두툼한 솜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민환은 그 저고리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민환에게 물려주신 아주 귀한 저고리였습니다. 민환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연희에게 혹시라도 겨울이 추우면 입으라고 고이 맡겨두었던 바로 그 저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철이 그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무청을 널고 있는 연희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연희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연희의 어깨를 감쌌고 그의 턱이 연희의 머리맡에 기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정하고 익숙해 보이는 몸짓이었습니다. 연희는 상철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철의 손길을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품에 살짝 기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상철이 속삭이는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정답고 평화로운 부부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뇌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지독한 악몽이라면 어서 빨리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장 친한 친구와
자신의 아내가 함께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왔던 작은 나무 빗이 그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빗은 마당에 마른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마른 잎사귀들 사이로 굴러가더니 차가운 돌부리에 부딪혀 쨍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민환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빗이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삶, 그가 돌아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행복, 그리고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연희와 상철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여전히 서로에게 기댄 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층 더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마른 잎사귀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솟구쳐 올라 민환의 발밑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깨진 빗조각과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라도 흘러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더 서 있어야 했습니다. 민환은 차마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빗조각을 애써 외면하며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바로 저 마당 안에서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의 품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손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살인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이 돌아온 것을 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아니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그의 텅 빈 속을 더욱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걷던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마을 어기장터 모퉁이에 있는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양주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막걸리 한 사발에 시름을 털어놓던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민화는 지금 술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낡은 주막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안은 훈훈한 땔감 냄새와 시큼한 막걸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몇몇 마을 사내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그날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민화는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아 가장 어두운 구석자리로 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몰골은 영락없는 거지나 폐잔병의 모습이었기에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잠시 그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로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민화는 그저 불쌍한 뜬구름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둥글둥글한 얼굴에 복스러운 인상을 한 양주모가 물 주전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막에서는 낯선 손님의 사연을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민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주모, 탁배기 한 사발만 주시오. 양 주모는 그의 목소리가 어딘지 낯설지 않다고 생각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간 주막을 해오며 온갖 사람들의 사연을 묵묵히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곧 탁배기 한 사발과 거친 소금 한 종지가 민환 앞에 놓였습니다. 시큼하고 텁텁한 술이 타는 듯한 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한 사내가 민환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몇 번 비비고는 옆 사람의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여보게, 저기 앉은 사람 혹시 자네 보기에도 그 사람 같지 않나? 그 말에 주막, 아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환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구 말인가? 아니, 저 구석에 꼭 민환이 같지 않냔 말일세. 민환이라니. 전쟁터에서 죽었다던 그 민환이 말이요? 아니, 저 몰골 좀 보소. 산 귀신이거나 도적놈이겠지. 아니요. 자세히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한디. 눈매가 영락없는 민환이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민환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사발만 노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년 전, 아니,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을 겁니다. 상철이 다리를 절며 혼자 마을로 돌아왔던 그날 말입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부터 통곡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부러진 화살촉 하나와 작은 천 주머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민환이 적의 습격을 받아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이것이 그가 남긴 유품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환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며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그 작은 주머니에 뭐가 들었냐고 오기가 물었더니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기는 마을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안악이었습니다. 상철이 말이 민환이 불에 타서 제가 되었다고 했지. 차마 그 모습을 연희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자신이 손수 수습해왔다고 했어. 어찌나 구슬프게 울던지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의 효심과 우정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상철이 의로운 친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상철은 극진하게 연희를 돌보았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에 연희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자 상철은 매일같이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날랐습니다. 상철의 늙은 홀어머니 김씨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김씨는 원래부터 씩씩하고 일 잘하는 연희를 며느리감으로 탐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마을을 돌며 죽은 친구의 아내를 저리 챙기는 걸 보니 우리 아들이 속이 깊다. 저런 의리 있는 아들을 두어 자랑스럽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민환의 1년상이 치러졌습니다. 민환의 첫 제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철의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연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검은 옷만 입고 지낼 텐가. 상철이도 자네를 돕다가 다친 다리 때문에 혼인길이 막혔고 자네도 혼자가 되었으니 이게 다 인연이 아니겠는가.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며 연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상철 역시 연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야, 민환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내게 부탁했네. 자네를 꼭 지켜달라고. 나라도 괜찮다면 평생 자네를 굶기지 않겠네. 민환이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게 해주게. 그는 민환과의 우정을 들먹이며 연희의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찌 죽은 남편의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매몰차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여인네가 험한 세상을 버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에 그녀를 지켜줄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철은 묵묵히 그녀의 밭을 갈아주고 땔감을 해다주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저만한 정성이면 죽은 민환이도 이해할 걸세. 그냥 상철에게 의지해서 사시게라고 부추겼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살 텐가? 젊은 여인이 혼자 사는 집은 도둑이나 늑대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야. 이런 말들이 연희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기댈 곳이 필요했고 상철은 그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그 모든 압박과 설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른들 몇몇만 모시고 조촐하게 술 한잔 올리는 것으로 끈을 잇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습니다. 주막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 민환은 없는 사람인 듯 이미 죽은 사람인 듯 스스럼 없이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까 우리 집 앞을 지나던 그 거지가. 글쎄, 민환이 삼촌이래요.
그 아이는 아까 마을 어귀에서 민환을 보고 울며 도망갔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내였습니다. 그 소리는 주막 안의 소란을 뚫고 마을 전체로 번져나갈 듯 했습니다.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듯 천천히 민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혹은 경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저런. 그럼 진짜 민환이가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그럼 상철이가 가져온 그 뼈가루는, 그 쟤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 마침내 마을 끝 민환의 집, 상철의 귀에도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바치를 돕던 동네 아이 하나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상철이 아저씨, 지금 주막에 죽었다던 민환이 아저씨가 살아 돌아왔대요. 상철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낫을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민환이냐고, 살아 돌아온 게 맞느냐고. 마당에서 무청을 널던 연희도 그 소리를 듣고는 손에 들고 있던 소쿠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설마요. 그이가 살아 돌아왔을 리가.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어떤 기대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상철은 순간적으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날 위기였습니다. 그가 지난 1년간 애써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연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연희야, 정신 차리게. 그건 민환이가 아니야.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단 말인가. 그는 연희를 거칠게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분명히 민환이의 모습을 한 원귀이거나 아니면 우리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일 테지. 자네가 속으면 안 되네. 상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선 안 되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그 누구도 믿어선 안 돼. 알겠나? 그는 연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윽박질렀습니다. 자네는 이제 내 아내야. 죽은 민환이가 아니라 산상철이의 아내란 말일세. 민환이에 대한 의리는 이미 다 지켰어. 그러니 헛된 생각일랑 말고 내 말만 듣게.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그녀 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정말 그이가 돌아온 것이라면. 하지만 그녀는 상철의 기세에 눌려 감히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황급히 아까 민환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바로 그 두툼한 솜저고리를 다시 꿰어 입고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한편 주막 안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환을 앞에 두고 차마 말을 걸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어찌 되는가, 연희는 어쩌고, 상철이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떠들어댔습니다. 민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술만 마셨습니다. 이미 사발은 비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텅 빈 사발을 들고 다시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여기 술. 한 사발 더 주시오. 양주모는 이번에는 술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두부 한 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 만든 두부에 간장을 살짝 끼얹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안주였습니다. 그녀는 두부를 민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민환이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양주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속부터 채우시게. 빈속에 마시는 술은 독이여 몸을 망치네. 민환은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두부 한 점이 입안으로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양주모는 민환의 맞은편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막 안의 소란스러운 소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민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인 양반. 그녀는 민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용케 살아 돌아왔는데 정작 자기 집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구먼. 민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주모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셨소? 양 주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지. 사내들이 그런 일로 이 주막을 찾아와 술로 밤을 지새우는 게 하루 이틀인가. 그녀는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자네 속은 불덩이일 테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놈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게야. 안 그런가? 민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양 주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상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양 주모는 젓가락으로 두부를 쪼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군인 양반, 주먹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전쟁은 끝났잖소. 전쟁터에서는 주먹이나 칼이 먼저 나갔겠지만 이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걸로 푸는 게 아니지.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민환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아내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소. 양주모는 민환의 빈 사발에 다시 술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주먹 대신 눈을 쓰시게. 자네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자네가 할 일은 자네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네가 진짜라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가짜제는 아무리 덮으려 해도 진짜 햇빛을 가릴 수 없는 법이지.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때를 보시게.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시게. 뜨끈한 아랫목에 몸이라도 좀 녹이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생각해보게나. 민화는 양주모의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가짜제는 진짜 햇빛을 가릴 수 없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민화는 양주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로 들끓던 머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주모가 내어준 뜨거운 두부를 천천히, 그러나 힘주어 씹어 삼켰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싸우러 가는 대신 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시간이 말입니다. 그는 이 지독한 싸움을 주먹이 아닌 눈으로, 그리고 진실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주모가 내어준 방은 작았지만 아랫목에는 따끈하게 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훈기에 민환의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한 채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애쓰는 듯 윙윙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면 자꾸만 마당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상철의 팔이 연희의 어깨를 감싸던 모습, 그리고 그 품에 순순히 기대어 있던 연희의 모습. 민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연희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죽었다고 속인 상철을 원망해야 할까요? 혹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마을 사람들을 원망해야 할까요? 그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습니다. 양주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먹 대신 눈을 쓰시게. 가짜제는 진짜 햇빛을 가릴 수 없는 법이지. 민화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양주모의 말처럼 그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마을에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달기 울 무렵에야 민화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침의 소란스러운 기운에 금방 눈을 떠야 했습니다. 양 주모는 이미 일어나 아침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환에게 뜨거운 보리차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모양이구먼. 얼굴이 흑빛이야. 민환은 멋쩍게 웃으며 보리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양주모는 그에게 보리밥 한 그릇과 무청을 넣고 끓인 멀건 된장국을 내어주었습니다.
변변찮은 아침이었지만 민화는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게 체하겠네. 양 주모는 혀를 차면서도 그의 밥그릇에 남은 밥을 더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에서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헌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 영감 살았을 때 입던 옷인데 지금 자네 행색으로는 어딜 가도 거지 취급받기 십상이니 이걸로 갈아입게. 그것은 무명으로 만든 두툼한 바지와 저고리였습니다. 닳고 닳아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지만 흙먼지 투성이인 군복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민화는 양주모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양주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혜는 무슨, 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어서 갈아입고 오늘 하루는 이 주막에서 좀 쉬게나. 내 일손도 좀 도와주고. 민화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폐잔병이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산골 마을의 농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주막 마당에 쌓여있던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 한 번에 어젯밤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와 슬픔을 실어보냈습니다. 쿵쿵 하고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일을 하며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마을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막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은 이미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닌 후였습니다. 주막을 오가는 사람들은 그를 곁눈질로 훔쳐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민환이가 맞다니까. 저런. 그럼 상철이는 뭐가 되는 건가? 연희는 어쩌면 좋아. 두 남편을. 오후가 되자 미나는 물동이를 지고 마을 공동 우물터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물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은 마을 안악들이 모여 온갖 소문과 정보를 교환하는 마을의 중심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화는 일부러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도록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우물터에 나타나자 빨래를 하던 안악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모두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민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인연들이 빨래는 안 하고 다들 모여서 못들 하는 게야. 상철의 어머니,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안악들보다 한결 좋은 비단 치마를 입고 헛기침을 하며 우물터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민환을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저게 누구야? 저게 그 주막에서 기거한다는 그 거지 양반 아니오? 김씨는 일부러 민환을 자극하려는 듯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우리 민환이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쯧쯧, 딱하게도 되었구먼. 전쟁이 사람을 저렇게 망쳐놓았으니 그녀는 민환을 민환이라고 부르지 않고 민환이 행세를 하는 자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다른 안악들은 김씨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김씨는 으쓱해져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상철이가 어젯밤에 그러더구먼. 저건 분명 민환이의 탈을 쓴 원기이거나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온 사기꾼이라고 말이야. 우리 연희가 혹여나 저런 흉측한 것을 보고 놀랄까봐 어젯밤부터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지키고 있지 뭔가. 역시 내 아들이야. 속이 깊다니까. 김씨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연희를 보호하고 있는지, 얼마나 의로운지를 떠벌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환에게는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상철과 그의 어미가 자신을 원귀 혹은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민환을 마을에서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환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양 주모의 말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물동이에 물만 채웠습니다. 그의 그런 침묵이 김씨에게는 승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에잉, 재수 없어. 어디서 귀신 냄새가 난다 했더니 라며 코를 막는 신용을 하고는
보란 듯이 가장 깨끗한 물을 먼저 떠서 가버렸습니다. 민화는 그녀의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안에 갇혀있던 연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였습니다. 상철은 그녀가 귀신을 보고 놀랄까봐 그런다는 핑계를 대며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지는 않았지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위험해. 그놈이 당신을 해치려 할지도 몰라.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네. 상철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감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눈빛에서 보호가 아닌 감시를 읽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이가 돌아온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젯밤 마당에서 자신을 끌어안았던 상철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에게 순순히 기대었던 자신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1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상철이 민환의 유품이라며 가져왔던 그 작은 천 주머니. 그는 그것이 민환의 죄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그 주머니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기겁을 하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안 되네. 너무 끔찍해서 자네가 볼 수 없어. 제발 민환이를 편히 보내주게. 이 모습까지 자네에게 보여주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럽힐 수는 없네. 그때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상철의 처절한 눈물에 속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그 재가 담긴 주머니를 연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뒷산 소나무 아래에 묻어주겠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무덤까지 만들어 와서는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곡을 했습니다. 연희는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째서 남편의 죄를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일까? 그녀는 또한 상철이 어느 날부터인가 민환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두툼한 솜저고리를 입고 다녔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네가 이걸 보면 민환이 생각이 나서 더 슬퍼할까봐 내가 대신 입고 민환이 목까지 자네를 지켜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감동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마치 주인을 잃은 물건을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민환이 살아 돌아온 것이 사실이라면 상철은 자신을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자신은 그 거짓말에 속아 죽은 남편의 친구와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상철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살아 돌아온 것이 정말 민환이라면 그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환은 주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물터에서 들었던 김 씨의 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상철이 자신의 무덤을 뒷산 소나무 아래에 만들었다는 이야기. 민환은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가짜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늦가을의 정취로 가득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잎이 발목까지 쌓여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화는 상철이 말한 소나무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소나무, 그 아래에는 누가 보아도 새로 만든 듯한 작은 흙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분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작고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민화는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가짜 무덤 앞에 선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그는 무덤을 향해 묵념을 하는 대신 주변에 떨어져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깊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정성을 들여 만든 무덤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금세 나뭇가지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항아리나 유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낡은 천으로 둘둘 말린 꾸러미 하나였습니다. 민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천이 한 겹, 두 겹 벗겨지자 그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민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니라 웬 시커먼 강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감싸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낡은 옷가지였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리고 연희에게 이 옷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돌아오면 다시 줘 라고 말하며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연희가 정성껏 기워준 소매 끝에 붉은 실밥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민환의 집에 드나들며 이 옷을 훔쳐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마치 민환의 유품인 양, 재라고 속이고 돌멩이를 넣어 무덤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철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민환은 그 옷가지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지키려 했던 것이 고작 이런 추악한 배신이었는지 절망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자신의 낡은 옷을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화는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낡은 옷가지와 돌멩이를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이것은 상철의 거짓말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증거물을 들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눈빛은 아까와 달리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양 주모는 마당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민환이 들고 온 꾸러미와 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구먼. 민환은 말없이 꾸러미를 그녀 앞에 내려놓고 풀었습니다. 돌멩이와 낡은 옷을 본 양 주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리 악할 수가. 죽은 사람도 모자라 산 사람까지 2번 죽이는구나. 민환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옷을 상철의 면전에 던지고 싶습니다. 양 주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자네가 그러고 가봤자 상철이는 또 무슨 거짓말을 꾸며낼지 모르네. 저놈의 어미까지 가세해서 자네를 미친놈으로 몰아갈게야.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하네. 양 주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한 옷이 필요하지. 거짓말쟁이도 자신의 거짓말을 덮어줄 따뜻한 겉옷이 필요한 법이고. 그녀는 민환이 가져온 낡은 옷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훔친 옷, 거짓으로 만든 겉옷은 결국 진실의 찬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법이야. 곧 터지고 찢어져서 그 추악한 속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네. 민환은 주모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럼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양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준비를 해야지. 지금 자네가 거리에서 외쳐봤자 그건 그저 미친놈의 울부짖음일 뿐이네. 하지만 올바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증거를 내놓고 말한다면 그건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목소리가 되는 법이지. 그녀는 민환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레가 마침 이 마을 향약이 열리는 날일세. 향약은 마을의 어른인 이장님이 주관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고 가을 수확을 결산하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장의 집마당에 모여야 했습니다. 물론 상철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연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일세. 양 주모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을 어른과 모든 이웃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네가 가져온 그 가짜 무덤의 증거를 내놓게, 그리고 자네가 겪은 일을, 억울함을 조목조목 고하게, 상철이와 그 어미가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온 마을 사람이 증인인데 어찌하겠는가. 민화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양 주모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분노에 눈이 멀어 이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옷이 담긴 꾸러미를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슬픔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줄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화는 양주모가 내어준 따뜻한 아랫목을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는 주막의 차가운 헛간에서 짚을 깔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곳에 누우면 자신의 결심이 무뎌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옷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앞으로 이틀, 그는 이틀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틀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그는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민환에게는 천년처럼 길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향약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늦가을의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이장댁의 넓은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결산하고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마당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겉옷을 단단히 여미고 삼삼오오 모여 바치리며 자식들 이야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밑바닥에는 지난 이틀간 마을을 뜨겁게 달군 그 소문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 돌아온 민환과 그의 아내를 차지한 상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길은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은 상철과 그의 어머니 김씨였습니다. 상철은 애써 태어난 척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어엿한 가장이자 의로운 친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씨 또한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아들의 곁에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내 아들이 이 마을의 기둥이다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도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두 사람과 판이했습니다. 그녀는 헬쑥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이 향약은 마을의 중요한 행사이니 아내된 도리로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며 그녀를 억지로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덜덜 떨리는 자신의 손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폭풍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향약의 시작을 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다들 모였는가? 그럼 올가을 수확에 대해 그가 막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이장댁의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이 순간 칼로 벤 듯 뚝 끊겼습니다. 문틈으로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양 주모가 내어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그 위에 자신이 전쟁터에서 입었던 낡은 군복을 걸친 민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막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초라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랐지만 그의 어깨는 꼿꼿했고 두 눈은 차가운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천으로 감싼 꾸러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민화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철과 연희가 앉아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이장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어머니 김씨는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거 귀신이야. 이장님, 어서 저 원귀를 내쫓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 아니면 민환이의 탈을 쓴 원귀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민환에게서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환은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장 앞에 멈추어 서서 들고 온 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장과 마당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 어르신, 그리고 송정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분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장간 집 아들 민환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야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민환이가 맞았어. 저 목소리 틀림없어. 저런. 그럼 상철이는?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일제히 상철에게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애써 민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장은 곰방대를 바닥에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그는 민환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자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네. 자네의 친구 상철이가 자네의 유고를 가져와 그리 말했기 때문이지. 대체 어찌된 일인지 똑똑히 말해보게. 상철이 그 말을 듣고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장님, 저자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놈은 사기꾼입니다. 제가 분명히 민환이가 죽는 것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는 민환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과 마주치자 뒷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민환은 상처를 잠시 노려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이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기꾼이라 하셨습니까? 그는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던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내 친구라 불렀던 상철아. 민환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들었다. 내가 불에 타한 줌 재가 되었다고 그리 말했다고 들었다. 꾸러미가 완전히 풀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네가 말한 나의 제더냐? 민환이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시커먼 강돌 하나였습니다. 이 돌이 나의 뼈란 말이더냐? 그는 돌을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유골이라던 무덤 속에 들어있던 것이 고작 돌멩이라니. 그리고 민환은 그 돌을 감싸고 있던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낡은 옷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상철아, 이것이 나의 제더냐? 그는 자신이 전쟁터에 가기 전 입었던 연희가 붉은 실로 꿰매주었던 그 소매 끝을 이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 옷장 속에 있던 내 아내가 기워준 내 옷이다. 네가 내 집에 드나들며 훔쳐낸 바로 그 옷이란 말이다.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저 붉은 실밥, 연희가 꿰맨 거 맞네. 저런 몹쓸 놈,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상철은 이제 얼굴이 하얗다못해 파랗게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씨도 충격의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민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네가 가져왔다는 그 부러진 화살촉, 저게 습격이라고 했더냐? 그 화살, 네가 멧돼지 사냥을 하겠다며 깃을 깎아 만든 너만의 화살이 아니더냐? 내가 그 화살촉의 무늬를 모를 줄 알았더냐? 민환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상철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결국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거짓말이, 민환이 내놓은 그 돌멩이 하나와 낡은 옷가지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김씨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럴 리 없어. 저 귀신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죽은 친구를 팔아먹고 친구의 아내까지 가로채? 저놈을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 사람들은 상철과 김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의롭다고 믿었던 이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철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상철 그이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연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이는 민화님의 마지막 유언이 저를 돌봐달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저를 거두지 않으면 저와 자기 어미가 함께 굶어 죽을 것이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유골함을 열어보려 했을 때도 끔찍하다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민화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를 귀신으로부터 지켜준다며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희의 고백은 상철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혹은 두려움에 입을 다물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김씨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연희야, 네가 어찌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소란스러웠던 마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상철아, 그리고 김씨, 이장의 낮고 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이 송정 마을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마을 사람 모두를 속였으며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는 민환을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그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의 집과 그의 아내까지 빼앗았다. 이장은 곰방대를 다시 한번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우리 마을의 향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과 배신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추상 같았습니다. 상철과 김씨, 두 사람은 당장 민환에게 집과 모든 재산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첫눈이 내리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거라. 이장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김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장님, 안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저희더러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제발 용서를. 그녀는 이장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이장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 마을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참았던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떠나라! 사기꾼 놈들! 얼굴도 보기 싫다! 성남 마을 사람들이 상철과 김씨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철을 끌어내고 김씨를 밀치며 이장 댁마당에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흙을 던지고 마른 나뭇가지를 휘둘렀습니다. 상철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김씨만이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성난 군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민화는 그들이 마을 어귀로 쫓겨나가는 모습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조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쫓아 사라지고 넓었던 이장 댁마당에는 순식간에 몇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장과 민환,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연희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차마 고개를 들어 민환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그저 발끝만 내려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민환은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옷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정성스럽게 개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자신의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이장은 그런 민환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양주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민환의 곁을 지나쳐 이장댁 툇마루에 놓여있던 따뜻한 차가 담긴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마당 입구에서 수군대고 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진실은 밝혀졌고 거짓은 쫓겨났어.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게. 그녀는 민환과 연희를 향해 덧붙였습니다. 이 마당을 어지럽힌 먼지는 이제 차가운 바람이 알아서 다 쓸어갈게야. 양 주모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이장 댁마당에는 오직 민환과 연희 두 사람만이 남겨졌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세차게 불어 지나갔습니다. 이장의 너른 마당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상철과 김씨를 쫓아나간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려왔다이내 잦아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민화는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낡은 옷을 개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얇은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차마 남편의 얼굴을, 아니, 한때 남편이었던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화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이장댁의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집, 하지만 그 집은 이미 상철의 흔적으로 더럽혀졌고 연희의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나서 마을 어귀의 주막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승리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병사의 그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양주모는 주막문 앞에서 말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민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민환은 양주모에게 향약에 서 있었던 일을 말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주모, 염치 없지만 오늘 밤도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양주모는 말없이 그를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있었지만 민환은 일부러 어제 묵었던 그 차가운 집더미가 있는 헛간을 택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따뜻한 온기보다 이 모든 현실을 감각하게 해줄 차가운 냉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더미에 누워 차가운 헛간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일까? 그는 명예를 되찾았고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장 앞에서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또한 마을에서 쫓아내야 할까요?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낡은 옷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연희는 홀로 그들의 집으로, 아니, 이제는 다시 민환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철과 김씨가 쫓겨나면서 집안은 그들의 물건이 반쯤 챙겨지다만 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속죄라도 하듯 묵묵히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철이 입었던 옷까지, 그가 쓰던 밥그릇, 그가 짚었던 모든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상철과 그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몸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닦아내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잿물에 손을 담가 상철이 사용했던 방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등이 다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닦아내고 싶었던 것은 방바닥의 얼룩이 아니라 상철의 아내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치욕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상철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연희는 그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비로소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민환이 돌아온 이상 그녀가 머무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환을 배신했고 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새하얀 무명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원래 수의로 지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 옥처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순결, 그리고 죽어버린 남편에 대한 신의를 애도하기 위해 그 옷을 입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 집을,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민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밖이 소란스러워 민환은 잠에서 깼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더미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간밤에 첫눈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눈은 밤새 소리 없이 내려 마을의 지붕과 길과 그리고 어제 향약이 열렸던 이장댁 마당의 모든 흙먼지를 덮어버렸습니다. 상철과 김씨가 쫓겨나며 남겼던 추악한 발자국들도 이제는 하얀 눈 아래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양 주모가 뜨거운 숭늉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눈이구먼. 아주 깨끗하게도 내렸어. 민화는 숭늉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가보셔야지. 양 주모가 말했습니다. 가서 자네 집을 돌봐야지. 눈이 많이 오면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으니. 민화는 말없이 숭늉을 다 비우고 그릇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주모. 그는 양 주모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은 눈 때문에 고요했습니다. 오직 민환이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마을 끝,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감나무가 있는 집 앞에 섰습니다. 살인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상철의 물건들이 쌓여 있는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환이 예상했던 대로 새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차가운 눈밭 위에 집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 위로, 하얀 소복 위로 눈송이가 끊임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를 지어 처형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환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에 연희의 어깨가 움찔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민환은 천천히 그녀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그녀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추위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연희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마가 눈밭에 닿을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보따리 하나가 제 전부입니다. 이 집과 마을에서 떠나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저 잊어주십시오. 그녀의 눈물이 뜨겁게 떨어지며 차가운 눈밭에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민화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 위로 쌓이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지나쳐 툇마루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연희가 아니라 텅 비어버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지난밤 연희가 모든 것을 치웠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손대지 못했습니다. 바로 아궁이였습니다. 아궁이는 온기 하나 없이 검게 입을 벌린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화는 연희를 그대로 둔 채 툇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엌 안은 집 밖보다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낡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어제 양주모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한 옷이 필요하지. 민화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집은 따뜻한 불씨가 필요하다고. 그는 부엌 구석에 쌓여있던 마른 지푸라기 한 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부싯돌을 찾았습니다. 그는 부싯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수없이 이 돌을 쳐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는 마른 집 위에 부싯돌을 대고 힘껏 쇠붙이를 내리쳤습니다. 챙, 챙. 차가운 쇠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 불꽃은 쉽게 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진 탓이었습니다. 그는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이고 다시 한번 부싯돌을 내리쳤습니다. 체엥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마침내 작은 불꽃 하나가 튀었습니다. 불꽃은 마른 지푸라기 위로 옮겨붙어 아주 작고 연약한 불씨를 만들어냈습니다. 민화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그 불씨를 향해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후후. 그의 숨결이 닿자 불씨는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다가 이내 붉은 빛을 토해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화는 재빨리 잣나뭇가지들을 불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뭇가지에 불이 옮겨붙자 타닥타닥 하는 정겨운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연기와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부엌 안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길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굵은 장작 하나를 아궁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은 아궁이 안에서 춤을 추며 차갑게 식어있던 부뚜막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냉기가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길이 완전히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향해 아직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연희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풍이 불어오는군. 그의 목소리는 불에 그을린 듯 거칠고 낮았습니다. 연희는 그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용서도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피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이 내려 몹시 춥겠어. 그는 부엌 입구에 서서 아궁이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어서 들어와. 불씨를 돌보게. 연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화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타오르는 아궁이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아궁이가 집의 심장이 차가워서는 안 되지. 그 말을 끝으로 민화는 부엌을 나와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여있던 상철의 물건들은 이제 눈에 덮여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다시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민환이 자신을 내쫓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아내로 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궁이에서 새어나오는 온기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이 집에 쓸모가 있다는 것, 불씨를 돌보아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젖은 소매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얀 소복에 묻은 눈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그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화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불기운이 그녀의 얼어붙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민환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아궁이를 마주보고 조용히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민환은 툇마루에, 연희는 아궁이 앞에.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멀고도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차가운 바람 대신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 하염없이 내리는 눈송이 소리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송정마을에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 끝자락, 감나무가 있는 그 집의 굴뚝에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연기가 하얀 눈송이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고 그 온기는 어쩌면 그 어떤 봄날의 햇살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